자, 지금 삼성가로 이목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홍라이 리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부를 아들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증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자, 그 전에 오늘 또 삼성을 떠들썩하게 한 화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제는 그 장교가 된 이지호 소위 임관식 때 이런 게 공개가 됐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 좌우명이래요.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처음이 좀 남다르네요. 네, 지난달 있었던 임관식에서 공개된 전광판 화면인데요. 이게 이지호 소위만 특별하게 보여준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임관식을 진행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 와중에 이제 이지호 소위 그 이재용 회장의 장남에 대한 사진이 공개가 된 건데요. 아마 거기 좌우명이 한 줄씩 공개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라는 그걸 놓고서 소위 말해 네티즌들이 대단한 좌우명이다. 역시 남다르다라는 평가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을 우리가 주목해보는 이유가 또 있겠죠. 이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면은 이날 12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지호 군이 해군 장교 임관식 현장인데, 자, 저렇게 기수 대표로 재병지휘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삼성가가 총출동을 했죠. 아빠 이제 이재용 회장 그리고 할머니 홍라이 명예관장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런데 이 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박중훈 대표님. 이날 이제 홍라이 관장이 이제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주식 증여 이거 결정한 날이라면서요. 상당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얼마나 대견스럽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은 2009년도에 이혼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지호 씨가 10살, 그러니까 만 9살이었는데 사실 양육을 임세령 부회장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사실 양육을 거의 못했다 봐. 성인 될 때까지. 성인이 되고 나서 삼성가로 돌아온 거니까 이에 대한 화답? 네. 그리고 사실 1%가 아주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데 손자의 임관식이거든요. 손자의 임관식이 왔다는 거는 물론 당연히 오겠지만 할머니가 그날 주식을 전량을 매도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재용 회장에게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했으니까 사실 1%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19.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지배구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거의 지주회사 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라이 여사가 이재용 회장의 그 지분을 줌으로 해서 이재용 회장으로의 경영권에 대한 확실한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지금 자막에 보면 손자에 대한 경영권까지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해석도 주셨군요, 사전에.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물론 이재용 회장이 후계에 대해서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5년 전에 실제로는 저렇게 삼성물산 지분을 준 것까지 보면 향후 사세 경영에 대한 염두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날 삼성물산 주식도 아주 크게 뛰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선다라고 시장에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날 삼성물산 주식 11% 넘게 뛰었고요. 이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오늘 삼성물산이 장중에 25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치렀습니다. 그랬군요. 또 오늘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요, 그 증여 후에 이제 삼성물산 지분이 20%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너 입장에서 19%와 20%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20% 정도면 사실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사실은 삼성물산보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20%를 가지고 있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5%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최대주는 삼성생명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중요하고 사실 오늘 일가들에게 지분의 마지노선은 보통 15%를 이야기합니다. 15%? 왜냐하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도에 소브린 사태라고 하는 SK그룹의 소브린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소브린이 두 곳을 공격했습니다. LG그룹하고 SK그룹을 공격했는데 LG랑 SK. 그 당시 구본부회장에서 한 얘기가 LG그룹은 15%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을 덜 했고 SK그룹은 1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SK그룹의 지분, 최태원 회장은 주 SK의 지분 17.9%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가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이 승소를 했으면 지분의 상당 부분을 주게 됐기 때문에 향후 SK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혼 분쟁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태원 회장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 지분이 더 줄어들 수 있고 이게 15%이 마지노선이 붕괴될 수도 있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15% 미만이 되면 노소영 관장이 만약에 주 SK 지분을 몇 프로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외부 세력과 합세해서 충분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 얘기로 돌아와서 이 4천억 원 시세 4천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증여세도 상당히 엄청날 것 같거든요. 보통 지금 보도가 되는 걸로는 한 2천억으로 추정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2천억 원 이상의 지금 증여세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아닌 증여를 택한 데는 뭐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체제를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에서 시작되는 순환 구조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물산 지분을 20%를 확보한다.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경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세금 부분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나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50%니까 증여를 하나 상속을 하나 그렇죠. 세액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여는 그 시기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아주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 상속은 사실상 그 시기를 조절할 수는 없는 거죠. 상속 시점에. 네네.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셔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또 상속세는 또 이제 10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게 돼 있는데 네. 이때 증여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지 상속 개시 당시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았겠냐 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만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죠? 그게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4천억을 받으면 2천억 정도는 네.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은 매년 배당으로 한 5천억 가까이 받으니까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손자의 장교 인간식에서 이제 전량의 주식을 넘겼다. 이걸 두고요. 또 이 회장의 과거 이 발언이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5년 전 이야기지만 이제 이재용 회장이 당시에 저런 선언을 또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임관식도 있고 또 이제 삼성물산 주식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거든요. 재계에서는 어떻게 봐요? 실질적으로 이번 삼성물산 주식 정려와 그리고 아들 임관식의 온 가족의 참여 이런 것들은 물론 저 발언이 있었지만 네. 사세 승계로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세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아들을 언론에 계속 노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세 경영을 시동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지배적이죠. 네, 또 이런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그런데 다른 이제 또 기업 총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기업 총수가의 재산 분배 이걸 두고도 치열한 법정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있죠. 영상 한번 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회장님 옆에서 임직원과 함께 그리고 지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롯데를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자, 이른바 롯데그룹의 이제 형제의 난으로 불렸던 그 사건이에요. 네. 이제 신동빈 회장의 압승으로 끝났었고요. 네. 저 당시 핵심은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네. 반도체 회로도보다 더 복잡하다는 데 있었죠. 그건 복잡한데 실제로는 저 당시 또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롯데그룹이 한국 회사냐 일본 회사냐의 문제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롯데그룹의 최종 그 지배 구조의 핵심은 현재 호텔 롯데인데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홀딩스입니다. 그 당시 분쟁이 붙었던 거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였습니다. 지분으로 보면 그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광윤사는 신동주 그러니까 형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는 결국에는 신동균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 능력을 판단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계속 반격을 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회는 계속 신동균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네. 신동균 회장은 종지부를 찍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게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2020년에 신격훈 이제 명예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그렇죠. 롯데가 다시 유산을 가지고 이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여성이 있었죠. 네. 검찰 조사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잠시만요. 구속하겠다고 한 게 영향이 미쳤나요? 자, 일단 당시 이제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일단 서미경 씨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서미경 씨는 70년대 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주름잡던 탑 여배우였습니다. 72년에요. 제1회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롯데제과 CF에 등장해서 검은 롯데껌을 외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후에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리어상 절정에 올랐는데요. 갑자기 81년에 마지막 KBS 대하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업을 포기한 채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보도에 전해진 게 뭐냐면 강력한 스폰서가 유학을 뒷받침한다. 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강력한 스폰서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83년에 바로 신격호 전 회장, 고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 신유미 씨를 출산을 하고 나서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6년 네. 롯데 시네마 수도권에 우리가 영화관 가면 팝콘 팔잖아요. 네네. 그 팝콘을 공급하는 유기개발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여러 식당을 관리하는 유원실업 소유주로 재계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는 갑자기 이제 은퇴를 했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한동안 모습을 감췄었는데 그게 무려 36년이나 모습을 감췄다가 이제 대중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경 씨는 연예계 활동 중 1980년대 초반에 갑자기 은퇴한 이후에요. 네. 36년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36년. 서미경 씨의 등장이 화제가 된 것은 예. 38살 연상의 고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사실상 배우자로 재등장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 머물다가 구속영장 발부 경고를 받고 나서야만 나타났다는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검찰은 서미경 씨에 대해서 297억 원의 탈세 혐의와 롯데시네마에서 불법으로 매점을 임대받아 7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한 것인데 롯데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서미경 모녀는 고 신격호 전 총괄 명예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 이전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서미경 모녀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네네. 항소심에서는 고 신격호 전 총괄 명예회장의 다른 또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지켜봐야 입장입니다. 된다. 네네. 그런데 이 서미경 씨가 고 신격호 회장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속인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였네요. 예, 맞습니다. 고 신격호 전 총괄회장은 첫 번째 부인과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은 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요. 그래서 미게비스 하스코 여사와 또 서미경 씨와는 사실혼 관계만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상속인은 자녀 4명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서미경 네. 씨는요. 롯데 지배 구조의 정점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 모녀가 합쳐서
6.8%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의 가치가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7천억 원. 예. 이외에도 서미경 씨는 롯데시네마 수도권 매점 수익과 또 백화점 식당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도 있어서요. 실제 지금 추정되는 재산 가액은 1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 오너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인 과정도 있지만 물론 이혼 과정에서도 이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항상 또 회자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보니까 제일 주목을 받는 것 가장 최근에 있었던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노소영 관장이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의 예.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좀 뭐 1심 원심과 이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사실상 SK 지분을 확보하려던 주된 이유는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 분할 받겠다 이런 의사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들이 혹여라도 향후 경영권 분쟁 시 이때 힘을 실어주기 위함도 있었을 네. 것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이 마무리되면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김희영 이사장과의 전혼 자녀의 입양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노소영 관장과 자녀 3명이 네. 법정 상속분이 11분의 9지분, 즉 81%나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게 되어서 최태원 회장이 김영 이사장과 재혼을 하게 되면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자녀들의 법정 상속 지분이 네. 11분의 6지분, 즉 54%로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김영 이사장 전혼 자녀까지 입양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SK 지분을 확보하여야만 자녀들이 혹여라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때 도와줄 수 있게 되니까 이 지분은 정말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또 노소영 관장이 그랬어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또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게 고란 기자, 바로 이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이걸 두고도 지금 상속 증여세 이거 매겨야 되냐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났어요? 사실 만약에 네. 그 이혼할 때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인정을 받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게 뭐냐면 부친이 지원한 300억 원 이게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 원 이거는 불법 비자금이잖아요. 그럼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과연 세금을 매길 수 있냐? 국세청 입장은 있다입니다. 일단 있습니다. 불법이라도. 그런데 이 자금이 증여냐, 그냥 준 거냐, 아니면 빌려준 거냐? 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냥 준 거다라고 하면 15년이 지나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더 이상 세금을 내놔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그 대가로 이제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이 이게 빌려줬다라는 그 채권이 있잖아요. 이게 상속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부과 제척 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36년까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중요한데 300억 원 성격이 지금 현재 국세청은 이 300억 원을 채권으로 봐야지만 세금을 물릴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증여다라고 하면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게 비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진 않았지만 네. 증여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결했기 때문에요. 아마 세금을 추징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보면은 그 일종의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주근 대표님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장자 승계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계열사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통상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 그룹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네. 삼성그룹은 사실 장자 승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CJ 이재현 회장이 사실 장자죠. 예.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용한 오신 거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75년간 사실 장자 승계 원칙을 지켰습니다. 장자가 없을 때는 동생의 자식을 입양해서까지 장자 승계를 원칙을 지킨 게 LG그룹이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그룹들은 계속 계열 분리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디죠? 그 형태들은 아마 그 가문에서 정하는 거고 그 자기들의 어떤 합의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뭐 맞다 안 맞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있잖아요. 네. 집안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다만 과정에서 불법만 없으면 되는 거죠.
예, 그건 각 가문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기업 총수들의 재산 또 상속 증여 이런 방법들 한번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 얘기를 중심으로 해봤는데 이 상속과 증여가 단순히 이제 돈을 물려준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회장 오늘 일가들은 그 지분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15%의 마지노선을 얘기했잖아요. 15%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룹 전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순수하게 개인 사유의 자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집안이나 그룹 전체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분을 가지고 저만큼 돈이 있어서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로 보는 것보다는 저 지분은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뭐 가지고 있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방법 다른 것이겠지만 지분을 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한번 저희 몰랐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